비타민 동화, 글 박성철, 그림 서영경, 계림. 6번째 이야기, 행복이 있는 곳. 마법사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마법사들. 그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표 마법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일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가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대로 찾기가 힘든 곳에 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마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만일 인간들이 땅을 파서 행복을 꺼내가면 어떡합니까? 다른 마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면 사람들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콧방귀를 끼며 한 마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인간들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십니까? 잠수함에다 산소통도 있는데 그걸 못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높은 산에 숨기는 건 어떨까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마법사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어야 한단 말이냐? 나이가 제일 많은 마법사 한 명이 천천히 말을 꺼내었습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에 숨겨놓기로 합시다. 요즘 인간들은 마음속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행복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다른 마법사들은 옳습니다 하고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의 행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불만에 자신이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이 생겼다고 자신을 못살게 굴지만 않으면 인생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행복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답니다. 조금만 더 라고 자꾸 말하는 심판은 불행의 심판이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합격! 이라고 말하는 심판은 행복의 심판이랍니다. 어떤 곳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자신의 가슴에 들어있는 행복의 심판을 자꾸만 불러내세요. 자신의 생활에 행복의 심판이 자꾸 등장하게 되면 저절로 행복한 사람이 된답니다.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행복은 내 주위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겠죠? 7번째 이야기, 내일 하자라는 별명을 가진 농부. 별명이 내일 하자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내일 하자라고 생각하는 농부였습니다. 말솜씨 하나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본 그 내일 하자는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일부터는 제발 열심히 일하자고. 내일 하자 농부는 다음 날 아침 농사 도구를 챙기고 일을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놀러 왔습니다. 어이 친구,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 오늘 개울가에 수영이나 하는 것이 어떤가? 내일 하자 농부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모내기를 해야 하네. 모내기에는 시기가 있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미안해서 어쩌나. 오늘부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딱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일하자고. 너무도 간절하게 이야기는 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하자 농부는 친구가 재미있게 수영을 하고 술도 실컷 마셨습니다.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허리야. 수영을 했더니 몸도 피곤하고 술을 마셨더니 머리도 아픈걸.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어제 맹세했는데 어제 말했던 내일은 오늘이 되니 일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에이, 오늘 하루만 더 쉬지 뭐. 내일은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하자 농부가 일을 하러 나가려고 방문을 여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돕느라 그날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내기 시기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1년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하자 농부는 하루만 미루려고 하다가 결국엔 내년엔 이라는 말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답니다. 사실 내일 하자 농부는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내일 하자 농부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겠지요. 내일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대부분 그 다음 날도 못하고 그 다음 달에도 아무 일도 못하기 일쑤랍니다.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내일이라고 말하고 마음만 먹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룬병 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은 내일부터 내일 하지 뭐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위인들의 일기장에 빠지지 않고 적히는 말이랍니다. 8번째 이야기, 들켜버린 거짓말. 그날은 월요일,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 4명을 만났습니다. 일요일에 실컷 놀고 등교하는 길이라 깨가 생겼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야, 오늘 학교 가기 싫지 않냐? 당연하지. 난 학교에 안 가고 하루 더 놀고 싶어. 그래, 우리 그러자. 학교에 안 가도 되는 핑계를 대면 되잖아. 학교에 가지 말자고 처음 이야기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일요일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결석했다고 하자는 거지. 좋아. 그것 기발한 생각인걸? 네 친구는 월요일에 모여 놀고 다음날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4명은 어제 왜 결석을 했니? 네 친구는 한꺼번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일요일에 함께 놀러 갔는데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어제 학교에 오질 못했어요. 선생님 눈치를 보니 네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갑자기 종이 넉 장을 꺼내어 네 친구에게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시험을 쳐야겠구나. 네 친구는 갑작스러운 시험에 어리둥절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시험지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 가서 고장났던 자동차 바퀴는 어느 쪽, 어느 위치의 바퀴였는가? 그제야 네 친구는 거짓말이 탄로난 사실을 알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지? 이 시험은 바로 정직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시험 시간이 되면 우리 반 칠판에 이런 글을 적어 놓은답니다. 정직.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인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점수 1점, 2점 더 받는 것을 칭찬하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 즉 정직하게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성적을 받는 것은 늘 칭찬해주고 싶단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거든. 거짓말은 참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이랍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자꾸만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거짓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친구로부터 양치기 소년이라는 좋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된답니다. 9번째 이야기. 암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준 달리기. 골수암입니다. 테리 폭스의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테리 폭스는 결국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17살 소년인 테리에게 그것은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린 동생들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비록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테리 폭스는 암에 걸리기 전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캐나다 전역을 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쪽 다리가 없이 오른쪽 다리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넓은 나라 캐나다의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혼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방송과 신문은 테리 폭스의 이 달리기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그의 달리기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성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어린이의 암 연구에 쓰였습니다. 1981년 테리 폭스는 암이 악화되어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테리 폭스는 할 수 있다는 정신과 암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희망.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영양제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의 문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스스로에게 희망의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자석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음속으로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은 진짜로 안 된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난 안 돼, 지금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처럼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 체면을 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테리 폭스는 한 다리만으로도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캐나다 일주를 해내었습니다. 그것은 테리 폭스가 스스로의 가슴에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체면을 걸었기 때문이랍니다. 10번째 이야기. 작은 실천. 김씨 아저씨는 동네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여기를 청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 앞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스스로 청소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저씨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여름이면 시원한 물 한 잔을, 겨울이면 따뜻한 우유를 아저씨에게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던 때였습니다. 똑똑.
할머니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시오. 할머니는 평소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에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김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곱게 포장된 선물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관심이 고마워 제가 마련한 조그만 선물이랍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찮은 물과 우유를 대접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런 선물까지 주시면 어떡하지요? 아저씨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과 우유를 준 것도 이 동네에서 할머니밖에 안 계셨으며 그 물과 우유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작은 친절일수록 베풀고 실천하기는 더욱 힘든 법이니까요. 한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너무 오래 서 계시네. 가구점에 있던 점원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추우신데 우리 가게에서 가구 구경이나 좀 하시죠. 난 가구를 사지 않을 텐데. 할머니, 가구 안 사셔도 된답니다. 추우니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구경만 하다 가세요. 할머니가 점원의 친절 덕분에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가구점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섰습니다. 그 안에 양복을 입은 신사가 내렸습니다. 점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강철 왕 앤드루 카네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며칠 전에 한 할머니의 추위를 녹여주었던 사람인가요? 예, 그 할머니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예? 카네기는 그 가구점에서 많은 가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높은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친절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것이거든요.